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풍을 극복하고 혹은 잠재우고 적어도 고양시에서의 태풍은 조용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태풍 쏠릭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매미는 여전히 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의 임신희, 홍성임, 이성숙입니다. 네, 전에 없던 이 기록적인 폭염이었죠. 8월 한 달, 오늘이 24일이니까 정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각자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휴가를 못 갔어요. 못 갔고 또 작은 애가 뭐 고등학교 진학 관련 또 해서 대회장 가가지고 광주죠.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그 무더운 여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장의 수영장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성숙 씨는 옆에서 어머니 수영 대회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들은 몸 가리기 바쁩니다. 거기 온 선수들 몸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겠다 정말. 그 젊은 그 선수들이니까 또 특히 더 하겠는데. 네, 뭐 어린애들뿐만 아니고 이제 네. 대학부, 일반부, 고등부 되면 그 박태환 몸 있잖아요. 다 그런 몸만 거기 있죠. 저 좀 데리고 가실래요? 네. 네. 그러면 정임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휴가는 역시 못 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애가 고3이니까 저는 이제 고3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네. 마음만 바쁘게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엄마들입니다. 한쪽엔 대회 쫓아가고 한쪽에는 그 입시 준비에 쫓아다니고. 네, 저는 혼자 룰러랄라 많이 놀러 다녔네요. 더위가 정말 갈수록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죠. 멀리 뭔가 여행 휴가를 계획을 잡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루 만에 새벽에 일찍 떠나서 당일치기로 저녁에 돌아오는. 그래서 삼척의 해수욕장도 가서 파도도 타고 정선 동굴에 가서 시원한 동굴 체험도 하고. 네, 그렇게 요즘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 그거 튜브 빌려 주시나요? 그럼요. 요즘 바닷가에는 파라솔? 파라솔이 아니라 파라솔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동남아 휴양지에서 볼 수 있는 진짜요? 벤치를 줘요. 벤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차양막이 이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네요. 멋지거든요. 네. 사진으로 봐도. 그것도 대여해야 되는 거죠? 네, 돼요. 근데 얼마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사진 딱 찍으면 성숙 씨나 정임 씨는 좀 폼 날 거예요. 저는 같이 해외에 온 들들이. 네, 제가 사진 올렸더니 사람들 다 여기 해외 아니냐, 대박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거기 비키니 입은 사람 있던가요? 성승이 비키니 입으시나요? 비키니 입으세요. 안 입어봤는데. 비키니 좀 입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책을 읽었죠. 그래도 또 책을 오래간만이지만 아주 좋은 책을 읽고 서로 그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책 얘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책은 이번에 성숙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책 소개하고 책 소개 이전에 저희가 책을 좀 다르게 읽었으니까 네네.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책 선정은 제가 뭐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옆에 계신 신희 언니한테 좋은 책 없나요? 했는데 언니가 그때 자기야폐생이 좋은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로맨가리 작가 내지는 뭐 에밀 아자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뭐 자기야폐생, 솔로몬 왕의 고뇌, 새들은 페르에 가서 죽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색해 봤었고요. 또 2권 정도 읽어 봤었고요. 작가가 좀 특이해요. 보통 한 작가에게 생애 한 번밖에 뭐 주어지지 않는다는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게 되었는데 동일 이름으로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면 작가 자신이 원래 로맨가리 본명으로
콩쿠르상을 하늘의 뿔이라는 작품으로 먼저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영화 감독도 하는 과정에서 흥행만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로맨가리 한물 갔다. 그런 과정에서 작가는 아니다. 나는 아직 내 남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에밀 아자르로 가명 내지 필명으로 자기 앞의 생도 써냈고 솔로몬 왕의 고뇌도 썼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간에 알려지면서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게 된 작가입니다. 근데 왜 이 작가가 결국은 권총 자살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설을 읽어보면 뭔가 작가는 왜 그 작품 속에 본인의 삶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숙 씨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분의 평범치 않은 작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삶이 그렇게 불행하게 끝났지만 또 개인적인 삶이 책에서 저희가 이제 읽었던 몇 개의 책에서 보면 주제가 거의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걸 가지고 책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분의 삶에서도 사랑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 성숙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이 작가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생활요? 처음에는 첫 결혼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로맨가리로서 작품을 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진세버그라는 영화 배우를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2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동안 진세버그와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이 많은 작품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사생활 정도. 예, 제가 이렇게 성숙 씨가 준비해 준 거를 읽어 보니까 이 2번째 결혼했던 이 진 세버그도 굉장히 상당한 그 의식이 좀 깨어 있었던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다고 하고 네. FBI의 감시까지 받았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랬지만 이 에밀 아자르 같은 경우 로맨가리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을 계속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래서 진 세버그가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그녀가 죽은 1년 후에 자살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정말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생활적인 부분이 여기서는 보면은 60대 때 진세버가 40대 한 25살의 차이를 만났는데 솔로몬 왕의 고뇌에서 보면 본인이 80세 정도일 때 60인 여자 주인공과의 얘기를 다루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세세한 감정들이 본인이 결혼 생활 2번째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한 요즘은 이제 거꾸로 된 그 나이 차이 예를 들어 여성이 연상이 한두 살이 아니라 한참 연상인 경우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나이나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삶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요즘 점점 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살 자신은 없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보면 그렇잖아요. 엄청 많은 연상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통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생각하는 그거 아닌 다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도 충분히
남녀가 만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다루는 사랑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 뭐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조금 더 보편적인 인간의 같은 개념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걸 이분의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책을 몇 권 읽으셨는데 우리 정임 씨가 자기 앞의 생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숙 씨가 솔로몬 왕의 고뇌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목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TV 읽었던 드라마에도 막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네,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조르바 이후로 조르바를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소설인데요. 그 조르바 이후로 가장 또 이게 가슴 먹먹했던 소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생 여기 창녀로 살아온 로자 아줌마가 나와요. 근데 늙고 이제 뚱뚱해지고 이제 직업 여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로자 아줌마가 창녀들의 아이를 맡아서 이제 기르게 돼요. 근데 주인공 모모가 3살 때 여기 로자 아줌마한테 맡겨져서 10살까지 이제 사는 그 생활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계단도 없는 그 7층 집을 이 뚱뚱한 로자 아줌마가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그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막 정신없는 그 생활이었겠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사고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로자 아줌마가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자기가 참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 하거나 막 화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그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자기 신정을 안정시켜서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모모를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자 아줌마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증세가 왔다 갔다 하는 즈음에 이 모모는 자기 존재를 몰랐던 거죠. 자기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이렇게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모모의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로자 아줌마 그때는 정신이 온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자 아줌마가 당신의 아이는 다른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다 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때를 이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모모는 알게 되죠. 자기 나이가 10살이 아니고 14살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이런 그 엄마를 죽인 사람이면서 정신병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기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로자 아줌마가 이제 모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입양되려면 이렇게 정신병력을 가진 이제 아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로자 아줌마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치매가 심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로자 아줌마는 그 병원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존중해 갖고 이 모모가 지하 1층에 로자 아줌마가 마련해 놓은 그 공간으로 아지트. 로자 아줌마를 데려가게 돼요.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로자 아줌마는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결국 3주 동안에 이 로자 아줌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 옆에서 그 로자 아줌마를 화장하면서 또 향수를 구에다가 뿌려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심한 악취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모는 그 나딘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족에 이제 흡수가 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여기에 인물들이 굉장히 뭐 그 성전환자 뭐 또 매춘하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자 포주 뭐 이렇게 온갖 그 우리 삶의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다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 모모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죠. 이제 로자 아줌마에 대해서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벅찬 소설이 그 양이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있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특히 콩쿠르상을 받는데 더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맨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 왕의 고뇌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의 고뇌도 필명인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펴낸 책이고요. 주인공이 보면 자수성가한 80대 초중반의 할아버지, 뭐 기성복의 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40대인 이제 이들을 40대인 장이라는 주인공, 그리고 60대인 한때 상송 가수였던 마드모아젤 코라라는 여주인공, 이 80대 노인과 60대 여주인공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인데, 여기서도 근본은 사랑을 이루어주고자 엄청 노력을 해요. 그들의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이루어주고자 장이 노력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단순히 이게 기쁨인 인생보다는 그 형식은 왜 슬픔에 가까운 인생, 노인이라는 거, 고독이라는 거. 그런데 그 노인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노인도 마음은 젊다는 어떤 그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장이 엄청난 시간 할애를 해서 도와주려고, 그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한편 또 보는 관점은 그래도 노인은 노인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그 한 개 한 개의 어떤 사건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배경이 저는 슬프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필명으로 쓰기 전에 또 뭐 단편 소설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거기 여러 단품들을 읽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사랑을 외치고 인간성을 외치고 휴머니즘적인 어떤 소설을 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국은 자살했다는 그런 게 저는 왜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인생이었겠구나. 그리고 작가로서 보통 사람들도 그런 힘든 시기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특히 작가이기 때문에 더 감수성이 맞아요. 풍부하고 예민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쉽게 제가 느낀 거는 쉽게 나 자신을 위주로 남을 판단하고 배척해버리고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난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네.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일반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어떤 보편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다치기 쉽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맨가리가 어렸을 때도 자살을 하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이분의 그 실제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독특하신 분이라서 로맨가리가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삶을 지속하기 싫다 그래서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있는 과자를 요거를 먹고 죽어야겠다 하고 과자를 먹는데 이 옆에 들고양이가 이 입술에 묻은 그 과자 부스러기를 핥으려고 뛰어올라서 이 로맨가리를 핥고 있는데, 얘가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가 따뜻함, 이 혀가 이렇게 촉촉한 혀가 이렇게 핥아주는 그 고양이에게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냥 뭐 어떤 것을 굳이 이 고양이의 진심이 나를 향한 사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걔는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이 성숙한 네. 깨달음을 얻고 다시 그래서 삶을 살아갔었다. 그 순간에도 그 정도를 느끼니까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태풍 온다 그러면 비가 많이 쏟아지면 옆에 이제 홍제천 예전에 개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대부분은 말라 있죠. 네, 건천이죠. 근데 생활하수만 좀 있으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막 넘칠 것 같이 그냥 콸콸콸 흘러가거든요. 그때 어릴 때는 정말 철딱서니 없이 야 저게 넘치면 얼마나 재밌을까 난리 날까 네. 이게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근데 네. 이제 배가 되게 넘치지는 않고 찰랑찰랑. 찰랑하다가 이제 점점 물 수위가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서운한지. 아니 근데 그 공감하는 게 저도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그 장마가 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정도의 물이 막 길거리 넘쳐났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어른 그래서 마음에. 무엇보다 제일 재밌는 네. 건 물 구경, 불 구경이라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만 않으면 네. 그리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하고 살았는데 이 네. 작가는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작가가 활동하던 70년대, 60년대와 70년대는 실은 그다지 그렇게 인권 문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여성 차별, 그다음에 그 성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을 때인데 이분은 작품 속에서 굉장히 그걸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네. 작가의 작가의 한 인물들을 통해서 정임 씨가 얘기했듯이 그 성전환자 면서 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매춘을 하고 네. 있고 또 매춘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매춘을 못 하니까 그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어려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로자 아줌마, 그다음에 아랍 사람인 할아버지, 행상을 하던 할아버지, 그리고 모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모하메드의 준말로 모모라고 하는데 그 아랍인 아이, 유대인인 로자 아줌마가 아랍인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랍인이 가진 그 전통적인 그 종교 의식을 맞아요. 다 지킬 수 있게끔 네. 키워준다는 거, 어릴 때부터. 존중해준다는 네. 거.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그 로자 아줌마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했나. 네. 실제로 뭐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건지 간에 한 사람의 인격은 그 경제적 여건의 외면적인 여건과 달리 정말 고상하게 네.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좀 아이러니한데 자기가 그 직업 여성에서도 불구하고 모모한테 항상 당부하죠. 너는 절대로 엉덩이로 먹고 살지 마라. 먹고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정신이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솔로몬 왕의 고뇌에서는 그 늙어감에 대한 그런 어떤 네. 서글픔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본인 아직 뭐 늙어감에 대한 그걸 잘 못 느끼실 한창 나이이긴 하지만 저는 장과 같은 나이 4학년이잖아요. 그런가요? 네네. 4학년이 고독이 느껴지는 요즘 고독사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네. 5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네. 느낀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노인분들 나름대로 고독한 어떤 생활하는데 60년대 70년대 뭐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고독한 사람들 대부분 노인이겠지만 간혹가다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봉사 조직으로서 구조회 뭐 전화해서 밤이든 낮이든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이런 고독 내지는 뭐 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명이 발달하고 안 발달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고독이라는 거는 내면 자체가 그 시대 때마다 약간 깊이나 나타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고독은 70년대든 지금 2010년, 20년대든 똑같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독이 느껴질 때 누구는 왜 소수의 누구는 왜 자살을 하지만 누구는 대부분은 또 그냥 이겨내고 그쵸?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은 각각 개개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제 그 성숙 씨가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또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세상에서 많은 모순 그리고 늙어감 뭐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삶이라는 무게로 다가오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버텨내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안을 받아야 할까? 그 각자 다르겠지만 각자의 사례에 대해서 내 경우에 대해서 나는 삶이 어떻게 내 삶을 만들고 싶고 너무 뭐 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어디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 이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이 책의 결국 주제가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 않냐가 주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여러 번 나와요. 저도 느끼는 게 결국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앞에 있는 현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거를 회피하거나 내가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을 때 내가 후회가 덜 남는다. 그런 거를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잠깨 쓰거나 조금 더 뭐 다른 뭐 생각을 해보거나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적극적으로 내가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결국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위안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저랑 잘 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같은 경우 이 솔로몬 왕의 권해에 보면 의사가 된 젊은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 좋은 방향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교묘함 그걸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필명으로 다시 이렇게 콩쿠르상을 받게 되는 것도 너네들 로맨가리 한물 같다고 했지 그리고 영 아니라고 했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너네들은 나를 갖다 또 이렇게 평가했지 여기에 대해서 꼬집듯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머리는 좋고 한 젊은이가 있는데 친구들 내지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럼 심리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위에서 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자기는 살면서 대화도 나눌 뿐더러 이 사람보다 한 자리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의 어떤 인간의 그 교묘함이 있잖아요. 그걸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속에 계속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단편집을 읽어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위선적인 면, 교묘한 면 아니면 싶은 그런 점 많이 보면서 지치잖아요. 이 지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왜 모진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그 모진 행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독이랄까 어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 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내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받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내 안에서 순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 그렇게 살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노인의 삶이 조금 편안하고 지혜롭고 좀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어디서 그 힙합의 정신, 요즘 힙합이 유행인데 힙합의 정신은 가짜 겸손보다
진짜 자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예, 우리가 그 굉장히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많이 대하죠. 네. 제가 뭐 좋은 일 있어도 이제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라는 네. 식의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러지만 결국은 그쵸.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정말 내 얘기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 그런 게 힙합의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받았고 억압적인 교육을 네.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연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줘야 상대방이 나를 그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쵸. 말하는 오해하지 대로. 않게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솔직한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괜히 그렇죠. 자기 자신이 괜히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받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네. 그 왜 자살했을까가 물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완벽하게 이 사람이 에밀 아자르가 말하고 싶었던 거,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썼다는 만족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서 더 이상 이제 이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허무감,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자살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우울하거나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만족하고 끝낸 자의 어떤 선택 그런 생각을 네, 해봤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이렇게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비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그쵸. 자기 결정권, 일. 뭐 자살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안락사도 인정해줘야 된다. 네. 뭐 존엄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60세 때 66세의 나이 때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쓴 소설의 주인공이 80세잖아요. 본인은 이런 위험성을 잃으면서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봤다는 작품인 거예요. 네, 너무나 예민한 천재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인생에 대한 태도 아닐까도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각국 나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좀 사실 정치 면으로 가면 참 현명스러운 점이 많기는 네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이 더운 이 때를 다 지나고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요즘 뭐 그 애완 동물들로 고양이와 또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그런 애완동물에라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사랑을 줄 때 느끼는 만족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름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